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경제를 읽는 기술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를 읽는 기술은 그 저자 조지프 앨리스라는 사람이 월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유통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거의 1, 2등을 다투던 그런 아주 베테랑 애널리스트가 들려주는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죠. 그래서 특히 경기 변동,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을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뭔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지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에 이르고, 이 높은 소비자들의 비중 변화, 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한 태도 변화가 곧 경기를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게 또 한국처럼 수출 비중 높은 나라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을 들려준 괜찮은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하고는 어떻게 하는 일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저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 산업이나 경제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저희들의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기업 또는 경제 내에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정보를 전달해주고, 보고서 쓰시는 게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이용해서 또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직접 구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회계 장부라든가 아니면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들었던 정보, 여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준 보고서들이나 또는 정보를 취합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여러 자산에 대해서 운용하는 사람들, 매매하면서 직접적으로 대신 운용해주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책 공부합니까? 네, 세계적인 인덱스 펀드. 좀 이따 이제 인덱스 펀드도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세계적인 인덱스 펀드인 그 뱅가드를 창업한 존 보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업계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이 감히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만든 게, 그 책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인덱스 펀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책 제목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인덱스 펀드란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코스피,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의미하죠. 이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200, 그러면 200개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을 그냥 1등부터 시작해서 200등까지를 다 모두 다 매매, 그러니까 매수해서 그걸로 그냥 추종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자체를 사버리는 그런 펀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렇게 표현했군요. 물론 이제 속이 시원한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배팅한다고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10%, 20% 정도 되는 돈을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 크게 성과를 내는 펀드들이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가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 워런 버핏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21%를 기록한 신화적인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20%를 버는 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0년 넘게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주식 투자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2005년경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대표적인 건 이제 헤지 펀드가 되겠죠. 헤지 펀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개인들, 전체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가 아니라 100명 미만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대충 자금들을 모집하는 펀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은 적극적인 운용 스타일을 가진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낮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따져보면 시장 평균만 못할 걸,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당연히 발끈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레드 사이데스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헤지펀드 업계의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프로테제라는 헤지펀드 운용사를 운영하시는 실제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얼마를 걸고 했냐면 50만 달러를 걸고서 이제 공공기관에 위탁했습니다. 6억 원을요? 큰 돈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08년부터
배팅이 이제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말에 이제 결과가 대충 나오게 되겠죠. 만 네. 10년을 놓고 내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2008년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딱 이제 올해 연말이면 만 10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내기를 걸었는데 이 내기의 결과가 참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펀드로 또는 어떤 지수와 비교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펫은 이 뱅가드 펀드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네. 500개 기업에 다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네. 골랐고요. 사이데스는 자신이 투자할 헤지 펀드를 신중하게 5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5개 펀드에 20%씩 투자를 하면 요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랑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 결과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미국의 주가 지수가 뭐 평균 지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시장 전반적인 지표를 말해주는 지수가 뱅가드 지수고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은 거기 자 요거보다 못 높을 걸 이렇게 한 거고 헤지펀드 회사의 데드 사이더스는 내가 똑똑한 헤지펀드 정말 투자 잘하는 헤지펀드 5개의 평균을 내볼 테니까 어디 누가 높은지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 올해 이제 지금 벌써 4월이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이제 9년 동안의 수익률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남았으니까 거의 승패는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S&P 500 지수에 골고루 투자하는 이 뱅가드 펀드 누적 수익률은 같은 기간 85%. 부럽습니다. 10년 동안. 예, 9년이죠. 네, 2008년 그렇죠. 초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9년 동안의 수익률이 85% 정도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프로테이제 파트너스의 네. 이제 회장인 사이데스가 고른 5개 헤지 펀드의 수익률은 이런 그 뱅가드 펀드의 수익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5개 펀드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펀드는 63%. 네. 제일 못한 펀드는 3%밖에 못 벌었다고 해요. 9년 동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신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 9년간 주식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였으면 이 헤지 펀드가 유리했을 겁니다. 헤지 펀드들은 왜냐하면 이 공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다른 사람,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그런 펀드들의 스타일들은 이게 뭐냐면 주가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내내 주가가 빠졌다면 헤지 펀드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을 거고 반대로 전부 다 그냥 주식 시장에 그냥 사거나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돈을 묻어두는 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반대로 9년 내내 주가가 올랐다면 유리했을 텐데 네. 지난 9년을 돌이켜보면 이게 오른 해 내린 해가 반반 정도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은 S&P 500 지수 아까 했던 시장의 그러니까 전부 다 사는 네. 그 해 한 해 40%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같은 경우에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네. 낮추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23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한 번에 30% 이상 주가가 폭락했던 바로 그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9년 동안의 시장의 어떤 성과를 본다면 이게 누가 더 헤지펀드나 인덱스펀드 어느 쪽이 더 유리했다고 이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다라는 걸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정말 확연하게 물론 헤지펀드 5개, 테드 사이더스가 고른 정말 똑똑한 헤지펀드 5개가 모든 투자 상품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른 헤지펀드들은 또 엄청난 수익을 올린 헤지펀드도 수도 없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 게임에서는 나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투자의 귀신들이 하는 그런 펀드보다 그냥 시장 평균을 믿겠어라고 했던 버핏이 말한 뱅가드 지수가 오히려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헤지 펀드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높은 비용입니다. 네. 이 비용 구조가 2와 20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와 20 규정이 뭔가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의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의미합니다. 네. 자, 2% 여기서 2와 20에서 2%는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든 마이너스를 기록하든 상관없이 매년 2%의 운용 수수료를 뗀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은 한 해 실적이 S&P 50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뱅가드 펀드의 그 지수죠. S&P 500의 지수보다 성과가 뛰어날 때 받는 성과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면 이긴 해에는
이긴 만큼의 20%의 수익을 운용 매니저가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헤지펀드 업계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이 헤지펀드 업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젊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별명이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5개의 펀드를 아까 투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2%씩 운용 수수료 뗀 것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시장을 이긴 해에는 20%의 운용 수수료를 또 떼갔지 않습니까? 네. 성과에 대해서 20%를 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수익률도 지금 벌써 저조한 데다가 두 번째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에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네. 결국 지금 이대로 간다면 사이데스가 골랐던 5개 헤지펀드가 워렌 버핏이 골랐던 이 뱅가드사의 인덱스 펀드를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지금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도 20%씩 떼가고 거기에 또 수수료, 운용 수수료 또 1-2% 주고 이런 펀드에 관심을 보일까요? 네, 이게 너무나 스타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헤지펀드 업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똑똑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 헤지펀드 업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도 많이 받고 또 한 해라도 시장을 이기는 순간 그에 따른 운용의 성과 보수가 어마어마한 성과 보수를 받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00여 개의 헤지펀드가 있고 10,000개의 헤지펀드가 있다면 그중에 상위 1% 또는 한두 개의 헤지펀드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하는 헤지펀드들의 숫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헤지펀드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줄리언 사이먼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펀드들은 워렌 버핏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성과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올렸다 고들 칭송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뛰어난 아주 극소수의 능력 있는 소수가 운 좋은지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능력 있는 소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성공 비결이 금방 모방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결국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사람이 출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매매가 이제 분기나 연간 단위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금방 복제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전략을 금방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네. 자신만의 투자의 비결이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이 바로 뭐냐 하면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펀드에 어마어마한 돈이 물려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액, 작은 돈,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 그러니까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를 운용할 때는 네. 뛰어난 성과를 올리던 헤지펀드들이 몇 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는 순간 그 성과가 저조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일관되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액을 할 때는 자신의 매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네. 더 나가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만 파악한 작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우월적인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이게 몇조 원, 몇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펀드를 운용하는 순간 연못의 고래 꼴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있다면 이 고래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극소수만 가능한 일인데. 예를 들어 팔고 나가려고 그러면 또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우리도 도망가야겠다 다 팔고 나가게 되고. 바로 어제 네.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네. 워렌 버핏의 발언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보유한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은행이 웰스파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계 5대 은행, 4대 은행의 반열에 올라선 웰스파고의 대주주가 워렌 버핏이거든요. 그런데 네. 워렌 버핏이 알고 봤더니 지난 분기에 웰스파고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했더라는 게 공시가 되니까 네. 시장의 참가자들이 기겁했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너무나 막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아직 워렌 버핏이 덜 팔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보유 지분이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네.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존 보글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은 펀드 매니저보다 똑똑하고 정보도 더 많으세요? 근데 그 똑똑하고 뛰어난 펀드 매니저도 점점 펀드의 운용 규모가 커지고 모방자들이 출현할수록 평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당신이
펀드 매니저보다 더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개별적으로 해도 좋지만 그러는 것보다 이 어마어마한 뛰어난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가도를 뛰어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차라리 그냥 돈을 길게 묻어두고 시장을 전체 소유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는 건 어떠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한 질문을 던진 책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려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ETF를 살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자, 제가 진짜 이 뭐 하이닉스를 살지, 현대차를 살지, 삼성전자를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나는 지수 상품 중에 정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기업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큰 보따리만 하나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이야기하신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수천 개의 ETF가 상장돼 있고요. 네. 그 상장된 ETF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가셔서 코스피 200 상장지수 펀드라고 검색만 하시면 네. 주르륵 리스트가 떠오르고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상장지수 펀드들의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거래량이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증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서로 사고 파는 가운데 실제 ETF 보면 하루 유동성이 뭐 30억, 50억 이런 펀드도 많죠. 네. 그 정도만 돼도 다행입니다. 큰 겁니까? 네,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뭐 코스피 200 이런 건 뭐 하루 거래량이 아주 뭐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천억 또는 몇백억 단위의 거래량이 있는 펀드들은 저희처럼 뭐 소액의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한 사람에 의해서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 이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왜곡의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상장지수 펀드 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재밌는 상품들, 좋은 상품들, 수수료 낮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 조금만 한번 찾아보셔도 금방 투자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 대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ETF 투자 좋지만 일단 수수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TF만 다 사면 아마 증권사들 다 망하실 거예요. 근데 ETF를 사놓으면 이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자꾸 팔고 싶다는 거예요. 한 2% 오르면 2%면 어디 1년 이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운용하면 수수료가 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 2% 들어가지만 사실 거기에 묻어두면 또 우리가 또 오래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빈번한 매매가 성공 투자로 이어진다면야 빈번한 투자를 하면 좋은데 네. 뭐 우리 누차 아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가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역시 시장 전체에서도 뉴스가 너무 많으니 네. 존 보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그걸 또 좀 장기 보유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홍준호 박사와 함께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펀드, 인덱스 상품들, 지수 상품들.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존 보글의 책처럼 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법 공부해봤습니다. 자, 홍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